모르게요. 자, 잠깐만 일단은 하기 전에 4-1단원에 지난 시간에 봤던 요 논증 관련된 지문 있죠. 요거만 먼저 보고 진행을 합시다. 아, 맞다, 씨.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문제 종류. 지금 요거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학습 활동 있죠. 학습 활동 우리가 안 봤었는데 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논제라고 하는 게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토론의 주제. 그냥 이 논증의 주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논증하는 글 단원에 있긴 하지만 이 논제 종류가 중요한 건 사실 진짜 토론에서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토론의 양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찬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답이 내려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옳지 그른지를 따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사실 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증거를 통해서 어떤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관계를 다루는 논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법정 재판, 인사청문회, 토론 이런 것들에서 사실 논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은 방해가 된다, 게임은 학업에 방해가 된다 라고 하는 논제가 있으면 이 논제에 따라서 뭐가 생기겠어? 찬성과 반대가 생기겠지. 맞죠? 자, 그럼 찬성과 반대가 생기면 찬성 측이 주장하는 어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어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참인지,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참인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찬성 입장에서는 이게 참이라는 걸 밝히겠지. 맞죠? 반대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거짓이라는 걸 밝히겠죠. 맞죠? 그게 이제 사실 논제라는 겁니다. 자, 다음 가치 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치 논제가 뭐냐면요,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는 옳은가 그른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관계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누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선과 악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제를 가치 논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생활 보호가 공공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게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이게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무엇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맞죠? 자, 그래서 이 가치 논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토론의 승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치 문제는 토론의 승패를 찾기 좀 쉽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승패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가치 문제를 통해서 각각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과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생각을 근거로 주장하는지를 그냥 서로 알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장점이자 동시에 목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돼, 사실 가치 문제는. 그래서 토론하다 보면 맨날 싸우는 요소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얘기하면 끝도 없어. 막 이런 부분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가치 문제에 나오죠. 자, 다음 정책 문제는요,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그러니까 우리 무언가 어떤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또는 어떤 규칙이 시행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들을 정책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책 문제잖아죠. 왜? 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동물 실험은 정당할까? 정당하다. 동물 실험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논제가 있으면 그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세 가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요거 카드 뉴스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봐야 되는 부분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의제 여기 표시 좀 해주세요. 자, 사회적 의제라고 하는 게 뭔 말일까요? 사회적 의제가 뭘까? 토론을 통해서 또는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충분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앞에 사회적으로가 빠졌는데 사회적으로 토론을 통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말은 지금 이 사회적 의제는 결론이 나 있다 안 나 있다? 안 나 있다. 앞으로 토론해야 된다. 토의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의제가 예를 들어서 정책 문제야. 그러면 얘를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야? 토론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 의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였습니까?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반려동물의 건강치레 하지만 그 현실은이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아졌어. 그래서 근데 문제도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죠? 유기동물 구조하는데 매해 200억 이상 지출한대요. 문제점이죠, 맞죠? 문제점.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상황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 효과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이 세 가지가 뭔데? 이유 및 근거가 되겠지. 맞죠? 자, 다음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하면서 요거는 근거에 해당하죠. 객관적 사실입니다. 얘도 근거야. 왜? 객관적 사실이죠.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더했죠.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드 뉴스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뭔데? 반려동물 보유세를 뭐 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뒤에 문제 쭉 넘어가다가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기는 이 글을 읽고 만든 카드 뉴스랍니다. 자, 그래서요. 보기와 같은 매체를 접할 때 이제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기들 한번 보면요. 자, 논증 요소를 파악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된다. 논증 요소 여기서 뭘 파악할 수 있는데 근거 맞죠? 이유 근거 주장 무엇인지 논증 요소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을 바탕으로 저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를 내가 생각해봐야 돼. 맞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 다음 주장이 특정한 입장에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판단해야 돼. 당연히 판단할 수 있지. 왜 누군가의 생각을 읽는 거니까. 맞죠? 이게 바로 뭐야? 비판적으로 읽는 거죠. 맞죠? 자, 다음 3번 제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돼. 당연히 파악해야지. 이게 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객관적 사실이 아니면 주관적 의견에 따라서 주장과 이 근거 이게 달라지잖아. 맞죠? 자, 그래서 파악할 때는 뭐 좋은 읽기죠. 맞죠? 자, 다음 즉시 문제 해결이 가능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의제인지 파악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닌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요거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사회적 의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충분히 더 토론이 필요한 고민거리야. 맞죠? 아닙니다. 자, 다음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야? 요즘 우리 어떤 이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좀
맞추어 볼 때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맞춰 볼 때 제시된 내용이 수용 가능한지 파악해야 돼. 그쵸? 파악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내용이 또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평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예를 들어서 저기 중동 국가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똑같나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계급 사회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맞지? 왕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국왕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 또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이나 대우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다르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다르게 바라봐야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다음 토론으로 방안 탐색하게 볼게요. 자, 요거는 도로 참관하게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 칠판에 적혀 있는 거 별표. 자, 이 토론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헌법작문 풀죠? 헌법작문 중에 제일 피곤하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 반대 신문식 토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토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토론이 어떤 식이냐면 이제 찬성팀, 반대팀 있어. 입론 쫙 합니다. 그러면 저기서도 입론 쫙 해. 그럼 이제 뭐 합니까? 반론 쫙 얘기해. 반론 쫙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합니까? 그 반론에 대한 반박 쫙 얘기하고 반박 쫙 얘기하고. 되게 뭔가 딱딱딱 콤팩트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번엔 찬성 측이 말할 차례, 이번엔 반대 측이 말할 차례. 너무 명확해. 맞죠? 자, 그런데 이 반대 신문식 토론은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게 뭔데? 쉽게 말하면 질문하는 거야. 맞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대답을 통해 가지고 어떤 논리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신문 보통 많이 하는 데가 법정이나 아니면 이제 그 뭐 경찰서 뭐 이런 데서 많이 하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신문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반대 신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논리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입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안다고 가정하고 하는데 혹시나 좀 잘 모르겠으면은 앞에 나와 있는 토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논제가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논제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정할 거고요. 이 주장은 찬반으로 나뉘겠죠. 맞죠? 자, 그리고 각각의 쟁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쟁점을 설정합니다. 1번 쟁점, 1쟁, 2쟁, 3쟁, 뭐 이런 식으로 쟁점들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쟁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니까 찬반으로 나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각각의 쟁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주장 측이, 찬성 측이 각각 이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근거를 바탕으로 찬성 의견을 내려고 해. 그러면 먼저 입론합니다. 자, 찬성 측 얘기할게요. 자, 그럼 찬성 측부터 보통 먼저 하죠. 자, 그래서 찬성 측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희는 뭐 하는 것에 뭐 찬성합니다. 자, 그래서 근거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유 다음 뭐가 나와? 근거 나오지. 맞죠? 이유, 근거 순차적으로 얘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입론이라고 하는 건 이게 우리 팀의 기본 입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입론을 하고 나면은 바로 뭐가 따라오느냐? 반대 신문이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4명이라고 칩시다. 찬성 1, 2 있고 반대 1, 2 있어요. 자, 그러면 찬성 측 1이 입론합니다. 찬성 측 입론 첫 번째야. 맞죠? 자, 그래서 찬성 측 입론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는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자, 다음 이 반대 신문 하고 나면은 아까 입론 누가 했어? 찬성 측에서 했지. 그니까 이번에는 입론도 누가 해야 돼? 반대 측에서 해야지. 근데 사람이 2명이야. 그러면 입론도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이 반대 1 토론자가 이제 자기 입론 시작합니다.
맞죠? 그럼 자기 입론 시작하면 얘는 반대 1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 누가 하느냐? 여기 있네요. 찬성 1이 또 반대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측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찬성 측, 반대 측. 자, 그래서 지금 입론하니까 입론에 대한 반도 신문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이제 입론 순서 또 누구 선수야? 누구 차례야? 이제 찬성 측 한 번 더 해야지. 맞죠? 그래서 찬성 측의 두 번째 애가 입론을 또 들어갑니다. 맞죠? 자, 입론을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반대 신문 안 했던 반대 1 있죠? 얘가 또 반대 신문합니다. 질문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입론하면은 소위 말해 그냥 태클 거는 거야. 딴지 거는 거야. 이거 맞냐 아니냐 질문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고요. 얘 반대 신문 끝났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입론 한 명 또 있네. 또 누군데요? 반대 2. 맞죠? 자, 그래서 입론 또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아까 반대 신문 안 했던 찬성 측대가 또 반대 신문하죠. 질문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입론과 반대 신문이 되게 길죠. 그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논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뭘 하느냐? 종합해가지고 반론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반론이라고 하는 건 뭔데? 이 사람이 이 반대 측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미안합니다. 다시. 자, 잘 보세요. 입론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입론은 항상 찬성 측이 먼저 합니다. 왜가요? 이거 아니면 중학생 때 제가 토론하는 진짜 잘하는데 입론, 그러니까 이거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생각해봐야 돼. 입론은 항상 찬성 측이 먼저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논제 때문입니다. 요건 적어주세요. 논제가 가져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텐데 알아는 주세요. 뭐냐면요, 항상 평서형의 문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논제 제목, 그러니까 논제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반드시 뭐라는 거야? 찬성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논제랑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찬성 측 먼저 입론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다음은 입론 다 했잖아. 다음 반론이잖아, 그렇죠? 그럼 반론은 항상 누가 먼저 할까요? 반대 측이 먼저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표시 잘못했는데 반론 측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반론, 이제 찬성 측에서 또 반론합니다. 그리고 반대측 반론, 찬성 측 반론. 이렇게 하고 나면 원래 뭐까지 써야 되냐면요, 뒤에 최후 변론까지 있어야 돼요. 최후 변론이라는 좀 최후 발언 같은 게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 지문 미어 터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지문은 여기 반론 해놓고 그냥 끝났던데 원래는 그래서 최후 발언까지 해야 돼요. 자, 이게 반대 신문식 토론입니다. 자, 했나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시간 8분 만에 10분 만에 풀어야 되는 화작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개짱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요 학교에서 배우는 요 문학작품 이외에 이런 토론 단원이나 이런 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활용도가 높고 많이 나온다. 모의고사에서 10문제 나오니까. 자, 일단은 사회자 역할부터 볼게요. 사회자가 항상 뭐 해야 되냐면요, 제일 처음에 이 토론이 왜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토론이 왜 시작되었는가, 뭘로 얘기하느냐. 자, 이 토론이 왜 시작되었는가, 토론의 배경입니다. 자, 이 토론의 배경 뭔데요? 최근 봄철과 겨울철 가뭄이 길어지고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인공광무 실용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얘가 그러면 뭐가 되는데, 실용화가 화제입니다. 화제가 무슨 뜻인데? 이야깃거리. 이 이야깃거리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게 이제 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용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광무 실용화와 관련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공광무를 실용화해야 한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논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논제랑 똑같은 의견이 바로 뭐가 되는데? 찬성 측이 되지. 맞죠?
자, 그래서 정책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론과 반대 신문. 자, 그래서 요거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찬 1이라고 합시다. 찬 1이가 입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입론한 내용에 따라서 반대 신문 질문이 따라오겠죠. 맞죠? 얘는 한 세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로 넘어가? 뭐 반 1로 넘어가겠지. 맞죠? 반 1과 관련되는 반대 신문 얘는 한 세트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입론과 반대 신문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볼게요. 자, 토론에 앞서 문제에 쓰인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공 가무는 구름 속의 화학 물질을 살포해서 물방울을 성장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왜? 지금 이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이해를 도와줍니다. 맞죠? 자, 그리고 실용화는 실험 단계를 넘어서 국가가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름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죠? 자, 보통 토론할 때 이렇게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많이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실용화라는 단어야. 근데 이 실용화를요, 찬성 측은 이렇게 해석하고 반대 측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용화라는 단어를 똑같이 해석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건강한 토론에서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토론 좀 보기 어렵긴 하죠. 언젠간 토론이 활성화되는 날이겠죠. 자, 봅시다. 자, 우리나라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가뭄 일수가 산불, 우리 지금 산불 심각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 가뭄 일수가 늘어나고 산불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한 해 가뭄 발생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해는 2000년 이전에는 5번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0번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한 날이 늘면서 봄철과 겨울철 산불 발생 빈도도 2022년 기준 10년 동안 2.5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가무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가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 무엇의 가뭄과 산불의 해결책이죠. 자, 그래서 수차례 실험을 거쳐서 실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2018년부터 21년까지 70여 차례 수행한 인구 강구 실험에서 51번 성공하였고 2021년에는 3.5mm의 강구와 1.5cm의 강설에 성공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단계에서 성공한 강우량으로는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미흡 편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실험의 성과는 우리나라 한 대뿐인 인구 강우 전용 항공기로 이뤄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용 항공기를 더 확보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늘려 인공 강우를 시행한다면 인공 강우로 가뭄과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데요? 객관적 근거. 여기까지. 객관 안 적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어서 반대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자, 아까 첫 입론에 지금 반대 신문 들어갑니다. 질문 길다. 자, 건조한 날이 들면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근거가 있나요? 질문합니다. 맞죠? 이게 반대 신문이야. 자,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 질문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강제로
대답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유도신문이라고 하죠. 맞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반대 신문입니다. 뭐냐면 이제 당신이 말하는 말에 우리는 반대 의견이 있어. 그러니까 이 반대 의견을 바탕으로 너희들한테 신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22년 월별 건조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 그래프를 보면은 흐름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대요. 자, 그래서 건조한 날이 되면서 산불이 빈번해진 건 분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래프라고 해서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자, 4월과 12월은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흐름이 맞지 않는데 찬성 측이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어디 갔어? 해석한 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뭔데요? 그래프 해석의 적절성을 댓글 걸면서 지적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반대 신고식 토론 잘하려면은 진짜 말 잘해야겠죠. 왜냐면 상대가 입론으로 뭘 얘기할지 모르잖아. 자료를 뭘 낼지 모르고. 맞죠? 자, 그래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통계 건수에 이제 따르면 사람이 실수로 낸 산불의 비중이 33%로 산불 발생 원이 1위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쵸? 지금 얘기하는 건 요거죠. 4월 달에는 건조는 안 하는데 발생 건수는 되게 높아. 그 다음에 12월은요. 되게 건조한데 생각보다 산불 발생 건수는 낮아. 그렇죠? 그래서 작품 해석을, 아니 그래프 해석을 뭔가 합리적으로 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맞죠? 자, 다음. 그래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실수로 낸 산불의 비중이 33%로 산불 발생 원인 1위입니다. 인공 강우보다 실수로 낸 산불을 막는 게 더 현실적인 산불 예방책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찬성 측이 또 대답합니다. 근본적으로 건조한 기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에 기상청에서 밝혔듯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인공 강우로 건조한 대기를 바꾼다면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반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반대 신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다 정리 한번 해봐야 돼요. 각각 어떤 의견 어떤 시기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 다음. 이번에는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론합니다. 봄철과 겨울철 가뭄과 산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찬성층과 입장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된 입장 먼저 밝힙니다. 맞죠? 보기 선지로 많이 나와요. 둘이 공통된 입장을 일단 먼저 밝히긴 밝혀. 자, 그러고 나서 하지만 인공가뭄의 실용화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가뭄과 산불이 심각한 거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보다 약 500mm 이상 많을 정도로 풍부하대요. 우리나라 강수량은. 자, 그래서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량이 많고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수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입론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가뭄이 일어나는 가뭄의 원인이 이거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한 산불은 사람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가뭄이 아니라. 자, 그래서 실수로 낸
산불의 비율에 봄철에 논밭을 태우거나 산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진 것까지 더하면 사람이 일으킨 산불은 그 비중이 전체의 59%에 이를 정도다. 자, 그러니까 산불은 결국 누구 때문이다? 실수, 사람의 실수. 맞죠? 자, 따라서 산불 문제는 실수로 는 화재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죠, 근거. 자, 그 다음 인문 강우가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 강우를 실용화하기 어렵습니다. 자, 또한 인공 강우의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인공 강우를 시행할 경우 주변 국가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지구 환경학 교수는 전문가가 한 말이네. 바로 뭡니까? 객관적 근거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의 인공 강우 시행이 주변국의 강수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또한 2020년 12월에는 한 신문사에서 특정 국가가 인공 강우를 시행한 것에 대한 주변국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보도한 바도 있다라는 거야. 자, 이처럼 인공 강우를 시행하려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공 강우를 원활하게 시행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자, 그러므로 인공 강우에 실용하는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표시를 해줍시다. 지금 요거 한번 볼게요. 반대측 제1호론자의 역할과 인론입니다. 잘 보세요. 아까 반대 1에서 그 입론한 애 있잖아, 그치? 이 입론한 애 말 잘 들어보면은 말하면서 조목조목 뭐 하고 있어요? 찬성 측의 의견에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똑같은 분야, 예를 들어서 산불이나 가뭄이죠. 산불이나 가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그래서 이 토론, 그러니까 이 논제에서 쟁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뭔데? 가뭄과 산불이랍니다. 자, 가뭄과 산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맞죠? 그래서 찬반이 서로 나뉘어. 이걸 뭐라고 한다? 쟁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찬성 1의 이야기를. 자, 지울게요. 자, 다음으로 찬성 측 토론자가 반드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인공 강우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서적 반감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정서적 반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에 미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인공 강우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국 성인 10명 중 7명은 인공 강우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 인공 강우를 시행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제시해요? 설문조사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지금 반론이 있습니다. 바로 뭔데요? 문제제기입니다. 자, 반대측이 제시한 근거는 외국의 설문조사 결과로 우리나라의 여론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반대 1위 또 얘기합니다. 자, 나비 효과라는 용어처럼 기상은 변수가 많고 복잡하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인공 강우로 예상치 못한 기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설문조사 결과이지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자, 지금
미국의 설문조사이지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반대측의 이 뭡니까? 반대 신문에 대한 반박입니다. 맞죠? 반대 신문에 대한 반박. 자, 다음 찬성 2. 자,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와 이익은 시행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정제적 이익이 더. 잠깐만. 사회자 얘기. 자, 그렇지. 자, 입론 다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누군데요? 이제 찬성 측의 입론이죠. 자, 그래서 저 반대 신문 하고 나서 반대 신문에 대한 반박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와 이익은 시행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2010년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연간 36억 원을 투입한 인공 강우 실험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6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mm의 비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불이 번지지 않게 하고 십수만 톤의 수자원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찬성이의 입론 주자는 뭔데요? 자, 경제적 이익이 크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아까 반대측에서 했던 이야기 따라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쟁점이죠. 반대측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 강우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데 그러면? 한계점. 맞죠? 뭐 기술력과 관련돼요. 기술력이라고 봐야겠네요. 기술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 뭔데요? 쟁점이죠. 자, 그래서 물론 강우량 수치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공 강우 기술의 개발 역사나 연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인공 강우 기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기술 개발의 역사가 70년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깁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은 인공 강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항공기도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 실용화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을 투자해서 실용화를 하면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술 격차는 7년 이내라고 합니다. 자, 전문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공 강우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해야 돼? 반대 신문해야지. 그렇죠? 자, 반대측 반대 신문합니다. 자, 인공 강우의 경제적 가치가 투입 대비 10배가 넘는다고 하였는데 저희도 그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 측의 자료를 읽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료를 살펴봤다는데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기질 효과 개선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모르는 개념이니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반대신문이 얘기합니다. 걸려들었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 찬성 측은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아직 그 효과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질문하는 거야. 자, 저기다 대답합니다. 현재까지 요거 그래서 맞습니까? 신문이잖아, 그렇죠? 자, 이 신문에 대한 반박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중국, 태국, 인도 등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자, 또한 미국의 세계적 기상조절 전문가는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1mm의 약한 강수에도 대기기 중에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기질이 개선된다는 거야. 미세먼지 사라지고. 자, 이어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 그러니까 마지막 입론이다. 그렇죠? 자, 볼게요. 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비 투자는 물론 필요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하지만 제한 없이 지원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인공강우 실험에 200억 원 갑자기 투입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낭비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뭔데? 이 반대의 입론 내용 주장이죠. 입론의 주장이죠. 자, 그리고 구름을 만들 때 이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논란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 화학물질은 약하더라도 독성을 지녔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이 비에 포함되어 내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따라서 먼저 구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봄철과 겨울철 가뭄이 인공강우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1인당 하루 100m 이하의 물로 살아가지만 300m 이상을 이용할 정도로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인공강우로 강수량을 늘려서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수자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수자원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찬성측 토론자 반드시 문합니다. 혹시 인공강우를 시행하고 있거나 실험 중인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합니다. 언론 기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50여 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반대측이 언급한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보면 되죠. 인공강우의 적극적인 아랍에미리트는 현재까지 1,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인공강우 선진국으로 예산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많습니다. 자,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예산은 매우 적은데 이를 두고 세금 낭비라고 하는 것은 과한 비판 아닙니까? 라고 해서 자,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예산이 아주 작아. 그러니까 세금 낭비라고 하는 당신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인공강우가 성공하려면 지형과 기후가 적합해야 하고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정작 비가 필요한 봄과 겨울에는 구름이 없는 날이 많아서 인공강우가 쓰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세금 낭비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를 지금 또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데요? 반대 신문에 대한 반박이죠. 맞죠? 힘들다. 이제 반론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반론 이제 반대문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과연 인공강우의 실용화만이 봄철과 겨울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까요? 의문형으로 물어보듯이 얘기합니다. 자, 물 공급망 구축과 그 다음에 물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아직 인공강우에 관한 국제적인 규약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실험에 인근 국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인공강우의 효과가 확실치 않고 국가 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인공강우의 실용화는 좀 더 지켜두고 볼 일이다. 신중해야 된다. 맞죠? 자, 다음 찬성 측도 반론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인공강우의 실용화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인류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는 수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강우의 실용화는 가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수자원 조절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 참, 요거 표시합시다. 그래서 지금 인공강우의 실용화는 가뭄을 해결한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 조절 기술 강국으로 거듭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본인이 앞에서 했던 이 주장을 좀 더 강화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사회자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자, 인공강우가 효과적이려면 비를 내릴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인공강우가 절실한 봄철과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없는 날이 많아서 인공강우를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대요. 그래서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기상요소가 너무 많아서 인공강우의 실용화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며 비효율적이다. 자신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주장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마지막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자, 가뭄을 비롯하여 산불,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공강우 실용화는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특히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측에서는 시민의 물 절약을 강조하는데 물 절약 캠페인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물 절약 캠페인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강우 때문에 급수재앙까지 거론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강수량을 확보하려면 이 강수를 실용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반론 내용은 별표 좀 하세요.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정리 한번 싹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야지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자, 그래서 반대 1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 1, 찬성 1, 반대 2, 찬성 2 해가지고 각각 반론마다 뭐가 있는데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각각 어떤 주장과 어떤 근거가 있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기억을 좀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무기야. 여기 뒤에 쏟아놓은 평가 문제 있죠? 자, 요거 풀면서 잠깐은 좀 쉽지다. 시간 한 15분 정도 줄 테니까 좀 쉬고 좀 풀던지 아니면 풀고 쉬던지.